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내 총생산 GDP가 1.3% 정도 성장했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총생산이 늘어난 건 그동안의 GDP가 그닥 시원찮은 이 궤적으로 이동을 했던 건데, 실제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지표 부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다소 의외인 것은 당초 한국은행이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표가 그냥 좀 좋게 뽑혀져 나오니까 한은도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경제 전반의 성장 가동성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셀프 물음을 제기할 정도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고, GDP도 뭐 실질 GDP와 명목 GDP로 나눠지는데 이 둘 사이의 갭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없는 상태죠. 실질 GDP가 나옴과 동시에 명목 GDP까지도 공개가 빨리 되어야 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명목 GDP는 단순히 늘어난 전체 수치를 뜻하고, 실질 GDP는 특정 시점의 시장 가치를 고정시켜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질 GDP와 동시에 명목 GDP가 공개가 돼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당연히 실질 GDP가 이렇게 나오니까 민간 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모두가 증가하는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0.7%가 증가한 추세. 정부 소비 역시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것도 건설 투자 쪽이 3.3% 정도 늘어난 것도 지금 뭐 건설 경기를 감안하자면 지표가 거의 역으로 나온 것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표가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 물가 지표가 5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2.7%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두 달 연속 2%대로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폭 오른 것에 비하면 지출 자체가 상당히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도 이렇게 전체 부분에서 GDP 지표뿐만 아니라 지출 항목들도 전체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과연 한국은 호황인가 불황인가 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국가적인 경제 구조는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지표가 쫙쫙 나와주고 있고, 게다가 지출 현황도 뭐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나. 근데 개인적인 체감도는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국가적인 경제 지표는 잘 달리는데 왜 나만 지갑이 얇아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실질 GDP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한은을 통해서는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적인 경제 지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반면에 개인이 뒤로 밀리는 체감 난이도가 높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서로 엇갈린 시소의 높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상, 결국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는 거죠. 아무리 경제가 상황이 지표적으로 좋다 해도 물가가 기본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지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내가 어느 정도 몇 년간의 연봉이 올랐어도 실제로는 물가가 인플레 수위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다면 내 소득은 도리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처분 소득,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 이렇게 기본 경제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이 국가 호황이 개인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타래의 단서는 바로 잡히지 않는 인플레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기저의 물가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경제 기반의 균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자금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건데, 실질 소득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이 소득을 긁어서 내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GDP는 얼마든지 텀이 어느 포인트를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지표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가장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대신 개인 불황은 갈수록 깊어가게 되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개인 지출 자체가 예전만큼 강한 대출을 등에 업고 달릴 만한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점도, 지금 개인 불황이 물가라는 이 움직임의 불규칙한 궤적 안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체감 난이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인플레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될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때 이렇게 아파트 부분을 따로 신설을 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올라서는지도 제대로 측정이 된다면, 단연코 뭐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인플레를 찍을 곳은 신축 분양 시장이라는 얘기죠. 고삐 풀린 분양가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집값은 정말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서울은 평당 1억, 이거 뭐 거의 정말 억소리 날 정도로 날개를 달고 퍼덕거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집값이 그것도 신축 벨트 라인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한번 진격을 시도한 가격대는 절대로 한강 이후로는 후퇴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특히 서울 분양가는 그냥 독불 장군식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서울 분양가를 무지몽매 사모하는 수도권과 경기권 분양가, 그리고 지방 분양가, 거의 뭐 미친 듯한 말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번에 6개 광역시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평당 6천만 원을 찍는 분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인플레를 넘어선 아웃플레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신축 분양가는 거의 궤도를 이탈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 입장의 개발자들은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분양가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돈 앞엔 장사가 없어. 천하장사도 무릎 꿇는 거죠. 게다가 수분양자는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이 게임에서 수분양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질주하는 엔진이 다른 차원의 머신을 달고 있는데, 이거 뭐 쫓아가기 바쁜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개인 비용 증가는 결국 인플레 정도가 얼마나 개인의 불황을 통해서 골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이 GDP 호황이 절대로 개인의 호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극단적인 양극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들썩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걸치고 뛰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본 연료가 부족하죠. 캐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요가 들이닥칠 수 있는 진입로가 뭐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고, 그러니 당연히 우회로를 찾는 건데, 이게 4월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노도강 쪽으로 쏠린 매수세는 3,000건에 빌빌대던 거래량을 그러면 4,000건에 이를 정도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게 단지 단순 거래 증가량이 아니라 궁여지책, 어쩔 수 없는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는 수요가 움직인 건데, 이걸 서울 집값의 반등이라는 신호탄으로 보는 것도 뭐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폭우로 인해서 전혀 물줄기가 없는 곳에서 간헐천이 생긴 걸 가지고 한강이 우리 동네 앞으로 흐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쨍 하고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 그대로 간헐적인 간헐천입니다. 특수한 수요가 몰리는 집중화 현상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달리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거래 궤적은 그리 인상적이지 못하다는 것 사실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국가경제지표의 호황이 결코 개인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인의 불황으로 엇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신축 시장의 분양가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 단가가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나오게 되면 결국 매매 시장도 역으로 역풍 맞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윈윈하고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냐? 노도강으로 몰린 수요가 집중한 건 떨어지는 가격. 그러니까 갭투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빠져나오려고 던졌던 가격을 매수세가 그대로 물어버리려 했던 건데, 지금 뭐 슬슬 노도강도 가격 작업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 상황에서 가격 변동을 위로 조금 이동시키려 하면 바로 수요 선절 현상은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도강은 집값이 떨어진 것 때문에 움직인 거지,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는 가격마저 붙잡으려고 움직인 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신축 분양가가 버티기를 하면서 미분양 물량 쌓이고, 반대로 구축에서 매매 물량마저도 뭐 서로 9만 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무슨 뭐 덩치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들어갈 집을 원하는데 집은 사람을 원치 않아. 원하는 가격 적정선을 넘어야 드리려고 하니까. 집이 없어 아우성인데 빈집은 늘어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가격,
얼마나 분양 인플레가 극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분양 인플레 현상은 결국 구축 시장까지도 부담을 주게 될 거고, 그렇게 해소되지 못하는 물량은 매매 시장의 적체된 매물 물량과 더블업, 서로 간에 대환장 파티를 통해서 엄청난 가격 내상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콜라보도 세상 이런 콜라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질 GDP가 의미하는 성장의 지표 뒤에 숨겨진 가격 인플레, 특히 신축 시장에선 더욱 과열 양상을 띠기 때문에 한은으로서 경제 지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금리 부분에서 극보수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결국 국가 경제 지표가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온기는 체감적으로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하다. 가뜩이나 금리가 올 한 해 움직일 가능성 거의 없죠. 더욱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서의 유동성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서 당분간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단적인 예는 작년도 아닙니다. 올해 정확하게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이 3.55% 급등하고 있다는 점. 결국 개인의 불황이 건설 업황에서는 기업으로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건 결국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균열 양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저축은행 11%, 증권사 17%대까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여전히 경제 지표의 전망과는 달리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80%의 한국 자산을 흡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인플레 현상을 찡하게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 게다가 파산과 부도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죠. 그렇게 국내 총생산, GDP가 앞서 나가는 지표와는 엇갈린 행보로 가는 이 사실 자체가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GDP 이 성장세지만 쎄하게 느껴지는 건 명목 성장세가 그닥 좋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텀에서 이 긁은 지표가 얼마나 체감적인 난이도를 겪는 이 개인 불황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야 되고, 가뜩이나 한국 자산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부동산은 지금 엄청난 분양가 폭등과 거래 실종, 매물 적체, 그리고 건설사,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리스크 늘 떠안고 있다는 걸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